자, 대공황이 왔을 때 90년 전에 미국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이 어머님은 어린 자녀를 4명의 어린 아이를 딸이 둘이고 아들이 둘인 것 같은데요. 4명의 아이들을 팔겠다. 이렇게 여기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면 팔겠다. 이렇게. 가족 집단 자살보다는 차라리 낫죠. 이렇게 됐다. 자, 예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에 대공황 때 어떻게 대공황이 됐냐면요. 자, 1929년 8월에 다우지수가 381인데 3년 만에 41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로 90%가 날라갔어요. 뭐 정확하게는 89%인데 3년 만에 90%가, 그러니까 자기 돈이 100원이 있었다, 100만 원이 있었다, 그럼 1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기 집이 예를 들어 10억 원이었다. 그러면은 그게 1억 원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이제 대공황 같은 게 이렇게 만약에 이번에 오는 게 이게 대공황이 확실해, 이런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러니까 10억 원이 있으면 10억 원 현금을 갖고 있다가 아파트가 10억 원짜리가 1억 원으로 떨어지면 현금으로 10채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10채를 여기서 샀다고 치면 그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몇 년 걸렸냐면은요, 25년 걸렸어요. 25년 뒤면은 10배 부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옛날 거 지나간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누구는 부자가 안 되겠습니까? 다 부자 되죠. 앞으로 올 건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만 얻고 의미만 보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왜 경제 대공황이 왔냐면요. 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자,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1910년부터 1915년, 여기 19년, 1919년부터 결정적으로 10년 동안 금리가 계속 내려가요. 금리가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미국의 신기술 혁명도 있고 신산업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번영이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때 나온 유명한 이때의 사회생활을 묘사한 소설책이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는 책이죠.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 미국의 사람들은 잠만 자고 나면 저녁 때 파티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자동차 새 걸로 갈아치우는 거, 이런 것도 그때 취미였고요. 자고 나면 그냥 주식이 오르고 막 이랬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1929년에 이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갑자기 팍 올려요. 팍 올립니다. 여기서 이제 공황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공황이 생기니까 다시 금리를 내립니다. 근데 금리를 다시 내려도 한번 망가진 경제가 제자리를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를 올릴 때는 정말 주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블룸버그 통신에 어떤 기자들이 쓴 걸 보면 이렇게 일단 썼습니다. 지금 위기는 1929년, 91년 전 대공황 때와 경제적으로 가장 비슷하다. 케네스 하버드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욕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위기는 정말 독특하다. 그리고 예상하지 않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아무도 예측을 못했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불황 가능성은, 경제 대공황으로 갈 가능성은 80% 정도 된다. 자, 앵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현재 과학자도 의학계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보건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헷갈려 하고 있다. 그런 상태입니다. 자, 유럽에서 제일 심각한 데가 이태리인데요. 그 경제 파산을 하거나 경제 대공황의 시발점이 된다면은 이태리에서부터 터지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태리에서는 사람들이 그 야외에 나와서 줄을 쓸 때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2m 이상 떨어져서 줄을 서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유럽 전체가 곳곳 국경 폐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경 폐쇄뿐만 아니라 도시 봉쇄까지 있고요. 지구촌의 모든 길이 막히고 있다. 예전에 그 2000년 전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는데 그 2000년 만에 다시 현재 전 세계의 경제가 이태리 로마로 통한다. 뭐 이런 말이 또 재발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구촌 모든 길이 막히고 있다. 이 막힌다라는 게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이요. 90년 전에 경제 대공황으로 가냐 안 가냐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이게 도시마다 봉쇄, 국경 폐쇄, 국가마다 봉쇄 이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91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뭐냐면 91년 전에도 대공황이 생겼을 때 국가가 이렇게 국가별로 폐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공황 이전에는 유럽과 미국하고 뭐 남미 이런 데가 아프리카 이런 데가 그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글로벌리즘 세계화 시대가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수출 수입이 자유롭게 왔었는데 대공황 딱 시작하자마자 미국은 미국대로 뭐 프랑스는 프랑스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그 자기네 나라 안에서 자국 산업보 자폐 자기 국가 폐쇄 현상이 91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폐쇄 현상이 생기는데 옛날이랑 다른 거는 지금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돼 있는 게 그거 하나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국경 폐쇄, 도시 폐쇄가 되면은 물건을 수출할 수 없고 수입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또는 그 화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바이어하고 상담을 할 수가 있죠. 예, 얼굴 화상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다행스러운 점이 있어요. 자, 어쨌든 91년 전이랑 닮은 거는 국가 폐쇄, 도시 폐쇄 그런 것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라는 게 아주 안 좋은 사인이다. 경제는 아주 죽는 거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가 왜 유럽에서 가장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국경 폐쇄, 도시 폐쇄가 되면은 이탈리아는 그 빚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데 그 국내 총생산 GDP의 135%나 달해.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해도 빚을 못 갚아. 엄청난 거죠. 이 살면 살수록 빚이 자꾸 늘어나, 부채가 늘어나는 정부가 이탈리아인데 이게 뭔가 관광객이라도 오고 무역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해야 이태리가 사는데 이태리가 이제 이거를 못하면은 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채로 인해서 이탈리아 정부가 파산하거나 이태리에 있는 그 기업들이 파산할 가능성이 제일 먼저 높다. 이태리가. 일본도 부채가 많긴 한데 일본은 자산이 좀 해외에 있다고 하죠. 어쨌든 이태리가 가장 지금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많이 증시가 폭락한 개념이 이태리인데 얘네 혼자 막 17% 폭락하고 이래. 그만큼 이제 이태리도 심각하다.
자, 1929년 대공황에 관한 설명을 하나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1919년인가 1차 세계대전 끝났죠. 1918년인가. 그리고 나서 10년 동안 1929년 대공황 올 때 10년 동안 미국이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외국에서 자본이 미국으로 들어와서 투기적인 대출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부채가 생긴 거죠. 그래서 1923년에서 29년 사이에 부동산 관련 대출이 50%가 증가했다. 이거는 이제 이래 가지고 이렇게 증가했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타격을 입었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요인이긴 합니다. 하나의 요인이긴 하긴데 궁극적인 거는 국경 폐쇄죠. 국경 폐쇄. 그 대공황 때는 국경 폐쇄가 왜 생겼냐면은 그 미국에선가 그 관세를 높였어요. 관세를 높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도 관세를 높였어요. 그 다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높이니까 결국은 수출이 막혔어요. 수출이 막히니까는 만들어낸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은 많은데 수출은 안 되니까 과잉 생산이 되어서 회사가 공장이 파산하게 된 거죠. 그런데 현재는 오늘날에는 이 인터넷으로 재고 주문을 할 수 있어요. 자기네 회사 창고에 재고가 얼마인지를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때그때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91년 전 1929년에는 재고 물건이 얼마가 있는지를 몰라요. 주문에 따라서 물건을 찍어내야 되는데 인터넷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에 의한 경제 불황 이런 거는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91년 전처럼.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뭐가 문제냐? 국경 폐쇄가 되면은 비행기 같은 거 못 뜨죠. 네. 그리고 그 한국 같은 경우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망하죠. 파산하죠. 미국은 국경 폐쇄를 하더라도 그 수출하는 그 비중이 15%밖에 안 돼서 미국 자체적으로는 경제 불황이 올 수가 없어요. 미국은 경제 불황이 안 와도 이제 이태리 경제 불황 오고 그럼 이태리가 오면은 뭐 프랑스가 올 거고 이렇게 옆에 터지겠죠. 뭐 터키 같은데 경제 불황 오고 러시아 경제 불황 오고 뭐 한국 당연히 대공황 오고 중국도 완전히 경제 공황 오고 다 오는 거죠.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경제 대공황 와서 팔 하나가 잘린 정도라면 한국 같은 경우는 팔다리 다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죠. 중국도 팔다리 모가지 다 잘라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이태리는 뭐 팔다리 모가지 자르고 뭐 몸도 다 해부될 정도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 국경 폐쇄 때문에 그렇죠. 국경 폐쇄에서 오고 가지 못하는 거가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거다. 91년 전에랑 같이 똑같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그게 심각한 타격을 준다. 자, 현재 그러니까 각국이 수출 시장이 전부 다 축소되니까 영국도 한 50%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은 한 13%밖에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수출하고 이렇게 사는 나라들이 다 경제 공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금 현재도 옛날에도 이 91년 전에도 높은 수준의 글로벌화 상태였는데 지금도 글로벌화 상태가 굉장히 높죠. 공통점입니다. 세 번째, 그 당시에는 독일이 문제였어요. 지금은 이태리가 문제인데 91년 전에는 독일이 문제였어. 독일이 1차 세계대전 일으키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갚아야 되는 전쟁 배상금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독일 화폐를 막 찍어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럽 전체로 경제 침체를 이때 유발을 했죠. 다 잡아먹었죠. 요거는 이제 현재 이태리하고 아주 유사한 거예요. 독일하고. 자, 91년 전에도 신산업이 그때 막 활발하게 나와서 그것이 막 대량 새로운 물건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 물건에 환장해서 빚을 내서라도 막 그 물건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가 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버블이 생기고 부채가 많이 생기고 했던 건데 요게 지금도 약간 유사한 게 뭐 5G 해서 뭐 AI 뭐 반도체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걸로 막 그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으면서 그 버블이 좀 껴 있죠. 자, AI 같은 걸로 아직은 수익이 많지 않죠. 향후 5년이나 10년 뒤에 AI가 뭐 한 몇백 배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거는 전망을 하는데 현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현재는 안 그런데 미래의 성장성 보고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버블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게 91년 전이랑 비슷했다. 예. 그 다음에 91년 전하고 지금 똑같은 게 그 당시에도 이제 소비가 감소하게 된 거죠.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 그 국경이 폐쇄되고 수출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회사가 파산하고 실업자가 되고 소비가 감소되고 그 당시 은행이 부도나고 뭐 실업자 급증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지금도 이제 그 국경 폐쇄가 되고 자, 한국인을 금지하는 국가가 125개국이죠. 전 세계에. 그러면은 인터넷 화상으로 뭐 기업의 그 물건을 바이어하고 협상은 할 수 있지만 물건을 직접 보고 사고 싶어 하는 바이어의 욕구는 충족이 안 되죠. 그러니까 물건을 팔긴 팔아도 예전만큼 많이 팔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 감소가 생길 수밖에 없고 항공회사들 파산한다고 하죠.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수출이 85%가 대한민국 그 GDP에 기여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못하면 85%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100만 원 벌던 게 한국은 이제 15만 원밖에 못 벌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한국은 완전히 거덜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91년 전에도 회사가 파산하기 직전에 돈이라도 어디서 마련해서 메꾸려고 부동산 같은 거 막 갖다 팔죠. 이제 회사가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어디서 구해야 되는 돈 없죠. 은행도 이제 그때 되면 돈 안 빌려줘요. 자기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돈 안 빌려줘. 하여간 91년 전에도 미국의 은행이 거의 10,000개가 파산했다 그러죠. 왜냐면 기업에 돈 빌려준 거 못 받고 뭐 기업이 다 파산하니까 당연히 은행도 거의 10,000개가 9,556개인가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91년 전에. 그러니까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땡인 거예요. 돈 가지고 있으면서 돈 아껴서 먹어야 되니까 잘 안 써. 흥청망청 안 해. 그러니까 또 소비 감소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와. 이게 지금 현재 중국 폐렴 때문에 온 것과 많이 유사성을 갖고 있죠. 지금도 일단 국경 폐쇄된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하니까 현재까지 그 수출하고 수입해가지고 각국이 먹고 살았는데 그게 막히면은 돈은 못 벌고 기업이 돈 못 벌면 파산하고 그 기업에 대출해준 은행이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기 전에 뭐 부동산 대출이든 무슨 담보 대출이든 원금 회수 하라고 독촉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그거 갚아주려면 또 개인도 집을 그냥 강제로 차압당하고, 뭐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대출이자라도 부고 있었는데 회사가 파산하니까 대출이자도 못 갚고, 그러니까 또 차압 들어오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1929년 세계 대공황과 유사성은 국경 폐쇄가 아주 기분 나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대공황 때 보면요, 1929년 9월에 다우지수가 381이었는데 그게 3년 동안 계속 내려가지고 41로 됩니다. 근데 그게 뭐 맨날 내리는 게 아니고요. 한번 와장창 떨어지다가 올라갑니다. 반등을. 그러니까 지금이랑 거의 유사한데요. 이 밑에서 꼭대기까지 이렇게 쫙 올라갔는데 떨어지는 게 얼만큼 떨어지냐면요. 위에서 30% 정도 떨어집니다. 30% 정도 갑자기 떨어지다가 다시 절반 정도 올라가요. 이때 이제 사면은 망하는 거죠. 절반 정도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다가 좀 올라가다가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하면서 90%를 날리게 됩니다. 3년 동안. 자,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도 다우존스 지수가 29,568이 최고였는데 그냥 3만으로 보면요, 현재 2만까지 떨어졌었어요. 30%가 정확하게 떨어진 겁니다. 91년 전에 30% 떨어지고 절반 기어 올라간 것처럼 다우지수도 지금 정확하게 30% 떨어지다가 오늘 반등을 9.36% 했어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주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식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91년 전처럼 다우지수가 90%가 하락하면 다우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3,00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3,000. 한국 코스피는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270까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떨어지다가 3년을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와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살만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3년만 견디면 그 다음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미국 다우지수가 지금 여기쯤 걸려 있어요. 여기쯤. 그래서 3만에서 2만 떨어지고 9% 올라갔다고 여러분들 월요일날 주식 사지 마세요. 절대 주식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 기회가 오니까 현금이 중요합니다. 3년만 참으면 되는데 지금은 3년까지는 안 가고 뭐 한 1년 정도 빠지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한국 코스피는 한 270, 다우지수는 3,000까지 만약에 간다. 그 최악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살아남는 거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현금이 없으면 이제 밥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직장이 없기 때문에. 뭐 직장이 몇 개 남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실업률이 한 30% 된다고 하죠. 실업률이 30%니까 요즘의 실업률은 한 3%죠. 요즘에 미국은 지금 거의 완전 고용이라서 대부분이 다 취업을 하는데 30%가 실업률이 된다라는 거는 뭐 어린애들 빼고 뭐 하면은 성인 기준으로 학생들 빼고 그러면 성인 기준으로 한 뭐 절반
이상이 실업자 된다는 거죠. 2명 중 1명은 다 논다는 얘기예요. 예, 내가 직장 나가면 옆집 아저씨는 논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아저씨 놀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단지에서 직장 안 나가고 그 1층 화단에 나와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이 대낮에 뭐 한 300가구 있는 아파트 단지면 150명의 아저씨들이 담배 피러 나온다는 얘기겠죠. 절반이. 바글바글 한 거죠. 대낮에 아파트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들.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현금을. 빚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만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여기 2만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2만까지 왔는데, 요것만 해도 뭐 얼마 안 떨어진 것 같죠. 예. 그런데 이게 3만에서 2만 왔고, 여기가 만입니다. 만까지 또 떨어지면은 이만큼 내려와요. 3천이면은 예,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 저기 1970년, 1970년에 한 3천 정도 됐었는 것 같은데, 1970년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해결이 나려면은 중국 폐렴이 진정이 돼야 됩니다. 중국 폐렴이 좀 해결되고 치료약도 나오고 이거 백신 같은 게 나와서 이거는 이제 걱정할 게 아니다. 걸려도 치료제 맞고 좀 병원에 있다가 보면 낫는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돈이 있으신 거 가지고 그냥 주식 사세요. 그냥 주식. 한국 같으면 삼성전자, 미국 같으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자동차, 그냥 미국은 아무거나 다 사도, 예. 그러니까 소위 유명한 것들은 막 사시면 됩니다. 진단 키트 나오고 뭐가 나오면. 근데 지금 현재 이 중국 폐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 그러죠. 이게 올해 말까지도 중국 폐렴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얼른 얘기 드렸지만은 올해 12월 달까지 앞으로 한 8개월 뒤까지 중국 폐렴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 이게 안 나오면 국가 간의 폐쇄 이거 안 풀리잖아요. 도시하고 도시 사이에 왕래하는 거, 도시 봉쇄 이거 안 풀리잖아요. 전 세계가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고 회사도 당연히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큰 문제가 중국 폐렴 이거 잡는 게 가장 급선무다라는 거.